신장식 대변인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현충원 참배를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사실 개표 당일부터 지금까지 네, 즐겁고 좋다 이런 느낌보다 네, 무거운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들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예, 워낙 매우 강렬한 지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그 강렬한 국민들의 열망과 지지를 어떻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조국혁신당은 의정활동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과 계속 현장에서 대화하고 함께 행동하고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현장에 카메라가 못 가서 아쉽게도 저희가 현장 화면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지 못했는데요. 현장에서 조국 대표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특별한 메시지는 지금 없었고요. 네. 일반적인 참배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됐고, 사실 당선자가 모두 모인 게 당일 개표장실에서의 이후에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빠진 경우들이 있어서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모두 모여서 지금 티타임 가지면서 몇 가지 상황들 같이 정리하고 있고요. 우선 많은 부분들은 월요일, 화요일 저희들이 봉하마을에서 의원단 워크숍을 합니다. 그 워크숍에서 논의할 주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티타임 하면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월 3일 중앙당 창당대회 이후 한 40여일 될까요? 정말 쉼없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조국혁신당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은 좀 쉬시고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 봉하마을에서 의원단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당선인 워크숍이 있고 그 자리에 당선인 워크숍이죠. 아이고. 당선인 워크숍이 있고 이 자리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할 건지를 논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 12석을 확보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도 아니고 12석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2척을 주신 거죠. 예. 저희들이 이순신 장군은 아니지만 12척의 배를 가지고 망치선의 역할, 하객진에서의 망치선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 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바람과 열망이 저희들의 의석 12석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석이 저희들이 10석 플러스 알파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잖아요. 10석이면 법안 단독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독 발의할 수 있는 정도를 딱 주셨고 거기에 플러스 2석을 더 주신 거니까요. 저희들이 조국혁신당표 법안들을 활발하게 발의를 하고 또 근데 이제 발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의를 통해서도 정책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협력 그리고 다른 야당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고민과 숙고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점을 좀 여쭈려고 했는데요. 사실상 다른 정당들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왜냐하면 지금은 20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기준을 좀 낮출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 10시 30분에 오실 김민석 상황실장에게 좀 여쭤보기도 하겠는데 이걸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석이기 때문에 8석의 의석이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공동교섭단체 구성 문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련해서는 이것은 제도의 변화 그리고 각 당의 정치적 방향이나 정책과도 전부 다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희망사항을 이야기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경우
우리를 선택하신 분들의 국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네. 그 효능감을 드리는 게 우선이고 그게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2시에 대검 앞에 가서 김건희 여사 빨리 수사해라. 마지막 네. 경고다. 네네. 라고 하는 메시지와 행동을 했던 것도 조국혁신당표 정책, 조국혁신당표 정치를 네. 국민들에게 네. 예, 보여드리고 네. 그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저희 지지자들에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저희들의 우선적 과제고요. 예. 다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저희들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와 예산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에게 네. 예, 전권을 위임하고 있는 거고요. 조국 대표께서 숙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그 호남 지역에서 비례득표 1위를 하셨습니다. 민주당 지지고. 네. 그리고 부산에서는 또 2위를 기록했어요. 네. 뭐 그렇지만 그게 상당히 놀라운 성과이긴 합니다만 그 상당히 소위 응징 유세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서 부산을 3번이나 조국 대표가 갔고 사실상 PK의 중도 표심을 흔드는 전략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 좀 있었는데 그러나 부산에서 북강서 갑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패했다라기보다는 모자랐던 거죠. 저희들의 노력이나 또 부산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자들 득표율이나 비례 득표율을 보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각 지역구 18개 지역구에서 비록 한 군데밖에 전재수 의원만 재선 3선인가요? 네, 3선. 전재수 의원만 3선을 하셨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전부 다 40%를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 부산의 득표율은 소위 그 YS의 3당 합당 이후에 마치 부산이나 부울경이 보수의 텃밭인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지만 그 이전을 생각하면 부울경 특히 부산은 야도였습니다. 야도. 그렇죠. 야당의 도시이자 야구의 도시였죠. 그래서 야도였는데 그랬는데 그 3당 합당 이후에 마치 보수의 텃밭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나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들의 득표율이 그 이후에도 뭐 30%대에서 30% 초반에서 30% 중후반대로 그리고 지금은 모든 지역구 후보들이 40%를 넘는 득표 거의 평균 득표율이 45%에 가까웠던 것으로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이 정도면 문턱을 넘지 못했을 뿐이지 임계점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민주당 지역 후보들의 노력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노력이 다 기여한 바가 있다. 물론 압도적으로 저는 민주당 지역 후보들 그 자리를 지키고 꾸준히 노력했던 좌절하지 않고 노력했던 민주당 지역 후보들 또 진보정당의 지역 후보들의 노력이 가장 크지만 조국혁신당도 여기에 작은 힘을 보탰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쉽다. 사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좀 이번 선거 결과를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게 하루 이틀로 바뀔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은 사실 진짜 뭐 한 일주일이라도 더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 임계점을 넘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다 같죠. 하지만 아쉬움보다는 이제 문턱 하나만 넘으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으로 또 진보 정치, 민주개혁 정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현장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저는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근데 사실 그 영호남에서 모두 그 고른 지지를 받은 정당이에요. 조국혁신당은.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이고 부산에서도 사실상 뭐 2위면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가 굉장히 높았던 이것은 좀 내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야무지게 싸우라는 말씀 아니실까요? 네. 야무지게 싸워라. 네. 예. 네. 저는 이제 호남에 갈 때마다 네. 이분들은 밤에 따로 모여서 얘기하나? 따로 무슨 정치 학원 있나? 일타 강사가 따로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밥집 사장님, 시장에서 만난 상인분들, 뭐 기자, 또 뭐 이런 등등등의 다양한 분들을 뵀거든요. 네. 저희 당원 중에도 있고 또 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전부 다 일타 강사한테 따로 강의를 받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아고라 같은 게 따로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정치의식이 엄청나게 높으세요. 그리고 지금 어떤 정당, 어떤 정치 세력을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도 어쩜 그렇게 이 의견의 통일을 잘 이뤄내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예. 조국혁신당 야무지게 제대로 한번 싸워봐라. 네. 민주당의 역할이 있고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있으니 조국혁신당은 하기진의 망치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버려라. 이런 바람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호남의 정신, 광주의 정신, 광주 정신이 잘 투영되는 그런 정치를 해달라. 그걸 미션을 받고 22대 국회에서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말씀으로 좀 네, 그럼 하겠습니다. 너 아주 그냥 찰떡같이 해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범야 200석. 기대했던 시민들께서는 좀 아쉽다. -8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요거랑 네네. 근데 사실 21대 국회도 다 따지니까 189석 정도 되더라고요. 야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의 189석보다 좀 3석 정도 많고 그리고 의원들의 구성도 좀 많이 바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좀 어떻게 달라질 걸로 전망을 하시는지 어떤 점이 눈에 점들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190석이 넘는 192석 범야권이 192석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결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위 여당 후보죠. 여당 후보들에게 코로나 K-방역의 성공으로 약 3에서 5%를 더 해주신 선거예요. 네. 저는 그 선거 구도상 그렇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야당으로서 지금은 야당들이 치른 선거잖아요. 야당들이 치른 선거에서 190석 이상을 했다는 거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나요? 네. 딱 한 번 이겼던 게 2016년 선거인가요? 123대 122. 예. 한석 차이였어요. 한석 차이였어요. 과반은커녕 한석 차이. 그때도 사실 민주당 그때 한나라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었나요? 거의 그쪽이 압승한다. 새누리당이었어요. 예, 새누리당이 180석 나온다, 200석 나온다 이런 선거에서 123석으로 한석 이겨서 환호의 박수를 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지금 야당들이 192석이라고 했던 것은요. 실은 기존의 정치 문법에 따른다면 대통령이 56자짜리 유감 표명을 한다? 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총리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주요 수석들이나 비서실장이 거취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내각 총사퇴하고 적어도 저는 대통령이 본인의 거취는 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각 총사퇴하고 거국 중립내각을 검토하겠다. 야당 지도자와 당장 만나자. 긴급하게 이렇게 해도 이 지금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수습하고 민심을 다시 대한민국을 추스릴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나치게 평온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요. 침통한 표정은 짓고 있지만 그 말들을 보면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카드를 내면 앞으로 3년도 이렇게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평온해요.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어제 한덕수 총리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알려지긴 했지만 나중에 안보실 제외
정책실 제외, 사의 수용 여부는 별도.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이분들의 사의를 수용할지 그리고 뭐 지켜보다가 어영부영 될지 이거 끝까지 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연합니다. 이걸로 끝낼 수 없다라는 이제 그 판단을 기자들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 주신 대로 내각 총사퇴 얘기가 나올 거다. 그런데 조용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직접 나서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 저는 아까 이제 말씀을 다 마저 못했는데요. 네. 그런 이 국정 운영 기조가 분명히 국민들의 바람과 국민들의 심판의 의지에 맞춰서 변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제 오늘 지켜본 바로는 안 될 수도 그렇게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네. 여전히 대통령실은 억울해하고 있는 것 같다. 본인들이 정말 잘해왔는데 그걸 몰라줬다라고 억울하거나 답답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 때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는 네. 이해찬 대표님 말씀처럼 180석 줬더니 제대로 한 게 뭐냐 이런 평가 받으면 안 된다. 네. 일관되고 기계 있게 일해야 된다. 저는 그럴 수 있는 구성이 이번에는 적어도 순도가 좀 달라지고 그럴 수 있는 구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요. 네. 전 진짜 대통령실에서 억울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이 됩니다. 억울해하고 있. 근데 사실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100석은 지켰다. 그러니까요. 네, 탄핵 저지선 100석은 지켰다.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정도면 수고했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분위기는 전혀 아닌 건데 그렇다면 오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판이죠, 오판. 네. 오판이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근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지금 수, 목, 금, 오늘까지 보니까 메시지나 기동이 억울해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나름 최소한은 100석은 지켰다. 네. 그러니 지금은 좀 이렇게 낮은 자세를 보이다가 하던 대로 계속 가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네. 사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도 즉각적으로 소통과 현장을 강조했지만 한 달이 못 갔거든요. 바로 해외 순방 가면서 분위기가 역전되는 상황이고 그 기조를 계속 가져가다 결국 192석, 범야 192석이라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안 변하겠죠? 변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저는 변할 거라는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국정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성적표를 받았으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상식선에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정말 수목금 요 3일간 나온 메시지와 행동은 변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이 합리적 의심을 계속해서 하게 만들거든요. 본인들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또 야당 탓하고 야당이 발목 잡게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국민 탓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본인들도 불행해지고 국민들도 더 괴로워집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간곡히 용산을 향해 말씀드립니다. 제발 국민들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이라. 국민들은 이미 심판했고 회초리를 아주 세게 들었다. 그러면은 반성하셔야죠. 사실상 지난 대선 다시 해라 이런 수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겨레 성한용 기자가 했습니다. 자,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조국혁신당 가장 먼저 찾은 현장은 대검 앞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즉각적인 수사 촉구 요청했는데요. 현장에서 조국 대표 이런 얘기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자 마지막 경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일단 특검은 보충적인 겁니다.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면 특검을 만들 이유가 없죠.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특검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된 바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네. 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 특검의 수사 대상 중에는 네.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까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 수사 안 하죠? 왜 수사 안 하는지도 수사 대상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그거를 스스로 수사를 한다면 이런 것들은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보를 무시하고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왜 수사 안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이종섭 대사 네. 누가 도주 대사로 임명을 했고 왜 도주시켰느냐? 네. 이게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도대체 왜 상식적으로 네. 그리고 수사의 일반적인 기법상 수사를 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네.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왜 직무유기를 했는가는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경고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검찰이 계속 이런 방식의 직무유기가 이어진다면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조국혁신당 어떤 뭐 특검에 착수하거나 이렇게 나갈까요? 뭐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 특검은 법안 내용도 대체로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특검 남발하냐 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부. 네. 예. 근데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대검에. 검찰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이원석 총장에게 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하세요. 하시면 특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이튿날이죠. 어제 대법원이 조국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3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3부 주심 대법관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2심 재판장 엄상필 대법관인데요. 물론 대법 관계자는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작위 배당이고 그리고 또 대법관이 사건 배당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어떤 고려 사항도 없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반적으로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엄상필 대법관이라면 네. 회피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네. 재척 사유가 있나요? 재척 사유는 없습니다. 네. 다만 본인 스스로 회피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척 사유가 직접적 재척 사유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말하자면 사법부의 신뢰는 네. 공명정대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크지만요. 네. 근데 그 법률 교과서나 이런 거를 뭐 사법 정책이라든지 제도 구상을 할 때 또는 소송을 진행을 할 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소위 looks like 공정해 보이도록 공정하게 인지되도록 국민들에게 보여야 사법부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의 원칙이거든요. 공정해 보이겠느냐. 물론 뭐 저는 엄 대법관님이 공정하게 판단하시리라 믿고요. 네. 하지만 공교로운 일들이 반복되면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조건 옳아. 우리는 무조건 정정당당이야. 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그냥 본인들의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이미 그러한 판단을 했던 대법관이 주심 판사로서 진행하는 재판에 국민들이 전적으로 그 재판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사법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관도 판사도 대법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을 통해서 인지한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요. 그것을 안 받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나는 기존에 2019년부터 반복됐던 재판과 이 대한민국에서 소위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대법관들이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법률가로서 드리는 발언입니다. 예. 만약에 그 엄상필 대법관이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거는 이제 대법 같은 경우는 네. 공개 변론 없이 법률심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적어도 그 소위 유재수 감찰 무마라고 하는 직권남용과 관련돼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가로서 이거는 그대로 인정되면 대한민국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청와대 감찰 반원들, 일반 감찰 반원들이요. 일반 감찰 반원, 청와대 직원들이 감찰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항소심까지의 논리는 뭐냐면 당시 조국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유재수를 감찰했던 감찰 반원들도 유재수에 대해서 감찰을 계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유죄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앞으로 대통령실 감찰 반원들은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지 않고 아무나 감찰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건 국민들에게 크나큰 비극입니다. 공포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 이해를 하고 보도를 좀 언론에서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그대로 유죄 인정이 되면. 청와대 대통령실 감찰 반원들은 자의로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의로 감찰을 지속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죠. 사실은 좀 그 법률적으로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회 질서 차원에서도 잘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인데 무비판적으로 그냥 그 사건만 보도하는 경주마식 보도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신장식 대변인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대법에서 파기환송될 개연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파기환송 개연성도 있다. 전부 들었다 놓는다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항소심의 결과를 들었다 놓는 것으로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일까? 이 직권남용과 관련한 것은 반드시 그다음에 업무방해와 관련돼서도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소위 퀴즈를 도와줬다. 아드님 퀴즈 도와줬다. 이게 그 나라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의 업무방해다? 이게 맞나? 이게 비례 원칙에 맞는 얘기고 업무방해의 법률상의 정의에 맞는 얘기인가? 만에 하나 정말 뭐 시험 볼 때 부정행위가 있다. 그거를 형사적으로 업무방해로 처벌합니까? 이게 무슨 자격증 시험도 아니고. 그럴 땐 그냥 그 학점에서 불이익 주면 끝날 문제예요. 학교에서. 이게 일반적이죠. 학교에서. 근데 학교에서 그것도 안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법정에서 업무방해다? 저는 이 부분은 대법원이라고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이미 확정된 법률심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관해서는 꼼꼼히 본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해서 대법원에서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심은 끝났지만 법률심에서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최상병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당선된 국민의힘의 김재섭 당선인도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뭐 자동 부의된 상태이고 아마도 내주에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국회 의결 절차가 논의가 좀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여당의 이런 내부의 흐름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예컨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의결이 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행동할지 이 세 가지 좀 질문을 한꺼번에 여쭙겠습니다. 저는 여당이 어떻게 할지 좀 진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사실 그 공천권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으리라고 보고요. 여당이 지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최상병 특검에서는 그 부담이 없잖아요. 저는 여당이 보수를 표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가 가늠되는 투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자격.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보수가 안보를 그리고 장병의 생명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
그렇다면 말하자면 저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네. 보수의 자격을 스스로 국민들 앞에 증명해야 되는 투표가 될 것이다. 첫 번째. 그리고 그런 투표를 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을 때 네. 감당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6자의 네. 유감 표명, 그 다음에 전부 다 우리는 물러나겠습니다. 근데 요거 빼고요. A 빼고 B 빼고 C 빼고 D 빼고요. 남은 게 별로 없는 네. 이러한 태도로 네. 이미 국민들이 또 다시 화가 나고 계세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해서 6번째, 법안으로는 10번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것도 네. 지금 보기에는 대통령의 개입으로 인해서 최상병 사건 수사가 산으로 가고 네. 이종섭 대사가 전 대사가 됐지만 도주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서 거부권 행사를 한다? 네.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거부권 행사가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이 했던 얘기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 본인 말씀이시니까. 맞아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그래서 이게 거부권이 행사해서 돌아왔을 때 그때 또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자격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예. 또 자격 시험입니다. 어떤 판단하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보수 정당의 자격이 없어요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저는 22대 국회에서는 또 안철수 의원, 또 김재섭 당선인 이분들의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제목이 윤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다. 남은 3년 격동의 예고편이다. 이번 총선 결과는 말이죠. 안전벨트를 매라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담은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동안 사실 앞으로 격동의 3년 예고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요. 조국 대표 50일간의 캠페인이었는데 자 앞으로 3년 조국혁신당 어떤 채비를 하면서 어떻게 좀 해나갈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자,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는 말씀 누가 안전벨트를 매야 되죠? 그러니까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안전벨트를 매고 난폭운전을 계속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차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핸들을 넘기시면 되고요. 국민들이 지금 안전벨트를 매야 될 판이에요. 그 난폭운전이 계속될 수 있으니 지금 양상훈 주필인가요? 하여튼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신지 칼럼니스트께서 누구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난폭운전이 계속될 테니 국민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세요 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전벨트 이대로 국정운영 계속한다면 국민들이 안전벨트 다시 매야 될 판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지금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지 마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전할 거면 당신들만 매고 있는 안전벨트 풀고 운전대를 넘기라라는 이야기를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하신 게 아닐까요? 저희들은 그 국민들의 뜻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겁니다. 네. 자, 지난 3월 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마쳤는데 일약 원내 3당이 됐습니다. 네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이런 얘기했어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연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꼭 탄핵시켜라 이런 당부를 했는데 그와 별개로 원내 3정당의 지위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정치 해나가실지 다짐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국민께 약속했던 대로 선명하고 빠르게 쇄빙선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중간하게 양당 사이에서 이쪽 말도 옳다 저쪽 말도 옳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라는 방식의 어정쩡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명하게 민주당 왼쪽에서 민주당이 거대 정당으로서 또 수권을 앞둔 정당으로서 진중하게 움직여야 될 사안 그런 기동의 방식 존중하고요.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맨 앞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쇄빙선 역할
개혁과 진보로 나아가고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조기 종식할 수 있는 쇄빙선 역할을 하는데 모자람 없이 저희들의 최선을 다 쏟아넣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네, 스튜디오에서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장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김민석 상황실장,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장과 돌아오겠습니다. 장윤선의